네. 엄청 떨리네요. 네. 오늘 진정 나 자신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정여울이라고 합니다. 진정 나 자신이 되는 길, 이 제목을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나 자신이 되는 길이라는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도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다움이란 무엇일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게 되는 길이 저는 인문학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뭐 부모를 택할 수도 없고, 또 국가를 택할 수도 없고, 또 성별을 택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중에서 그 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다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지성이고 또 인문학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데미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그러니까 이 문단이 던지고 있는 테마는 누구나 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데 자신이 되는 건 참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그냥 개구리나 원숭이에서 그치고 만다. 어떤 사람은 그냥 벌레 같은 삶에서 끝날 수도 있다. 정말 자기 자신이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미안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나는 평생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왜 내가 되는 것은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가 참다운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왜 그렇게 멀고 험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문장을 한 10년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처음에는 사실 그 말이 어떤 질문인지도 몰랐거든요. 나는 난데? 나는 이미 난데 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점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지치고 막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고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아니구나. 내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힘들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지적인 모험을 해야 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 위에서 만난 것이 바로 심리학인데요. 심리학 중에서도 저는 융 심리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융의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융이 그리는 인간의 마음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그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의 발견은 프로이트가, 물론 그전에도 무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있었지만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존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명한 심리학자였죠. 의사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 프로이트와 융의 다른 점은, 프로이트는 성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아동기의 체험 이런 것들을 너무 절대화했거든요. 근데 융은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슨 상처만 있으면, 뭐가 아프기만 하면 당신은 어린 시절에 무슨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성적인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원시키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이 강조했던 경험은 바로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는 페르소나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맞추기가 어렵네요. 이 셀프라는 것이 우리의 아까 가장 나다워지는 그 자신 있죠. 나 자신의 어떤 핵심, 이걸 빼면 내가 아니다 싶은 그 진짜 나 자신이 셀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자기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그리고 에고는 자아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에고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나 자신.
그래서 욕망과 의지의 산물이 바로 에고라면, 셀프는, 자기는 이제 무의식에 잠재된 나 자신일 수가 많죠. 예, 나 자신의 모습 중에서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나 자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페르소나와 섀도우의 구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가면에서 온 말이잖아요. 예,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쾌활하고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리고 겉으로는 적극적인데 속으로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들도 많고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페르소나라면,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또는 잘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섀도우라는 거죠. 지킬 앤 하이드처럼, 예, 지킬이 곧 하이드인데 그 지킬의 교수로서의 그 멋진 사회적인 자아가 페르소나고, 그리고 그 멋진 자아 속에 감춰진 그 악마적인 본성이 섀도우라는 거죠. 근데 섀도우는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트라우마, 모든 컴플렉스, 그리고 나빴던 기억, 예. 그리고 나는 혹시 우울증이 아닐까 하는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 모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사실 섀도우에 속할 수 있는데, 그 섀도우를 잘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면하는 것이 진정 나 자신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예. 나 자신을, 우리는,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써올 때 보통 이렇게 하죠. 저는 무슨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승했고요. 예, 저는 무슨 글짓기 대회에서 뭐 상을 받았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자기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갖다 놔도 그 글짓기 대회에 우승할 수 있고 수학 경시 대회에 우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 자신은 아닌 거죠. 나의 자랑이. 그런데 뭔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서 써봐라.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가 너무 어렵다면 내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어떤 나의 단점, 뭐 나의 아킬레스건, 이런 걸 써봐라 그러면 글이 갑자기 좋아지더라고요. 예,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걸 점점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학과 예술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오늘의 강의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실 거예요. 이 그림은 사실 많은 뭐 영화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이런 구도 있잖아요. 기사가 또는 왕자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굴 속이나 아니면 성에, 탑에 갇혀 있는 공주 또는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내는 것. 근데 구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괴물이나 용과 싸워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많은 뭐 동서양의 신화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성을 너무 수동화시킨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 그럼 여자는 맨날 이렇게 드레스나 바꿔 입고 머리나 빗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그림은 뭔가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융심리학에서는 특히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옛 그림 속에서 본다든지 모든 이미지들을 자기 안에 무의식의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왕자도 나고 공주도 나고 이 용도 나라는 거죠. 예, 나의 또 다른 모습, 이걸 알터 에고라고 하죠. 예, 나이긴 한데 나의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늘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터져 나오는 나 자신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 왕자는 에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에고, 의식.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자아고, 그리고 이 공주는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에고라면 이건 셀프,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자와 공주의 만남,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단지 해피엔딩, 뭐 남자와 여자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이 아닐까. 예, 저의 해석이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융심리학에서 개성화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 나 자신이 되는 길이 바로 개성화거든요. 내가 가장 나다운 사람, 내가 가장 내가 되고 싶은 그 무엇이 되는 것. 예, 단순히 뭐 가수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이런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 있죠. 예, 내가 되고 싶은 바로 그것이 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용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이 무의식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용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 이 용은 뭘 가리킬까요? 예. 용은 바로 섀도우인 거죠. 예. 내 안에 두려움. 그래서 넌 잘 못할 거야. 너는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거야 라고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악마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나 자신의 자기검열. 예, 자기검열. 이게 바로 용인 거죠. 예,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폭주할 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이 용은 어쩌면 이 고대의 이 그림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에이전시 이런 말도 많이 듣죠. 자존감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리고, 이런 단어가 점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시스템의 거대한 장벽에 막힐 때 장애물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막 매뉴얼대로 해라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한다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주체성의 상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매뉴얼,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용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용은 우리 자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도처에 깔려 있죠. 그럼 이 용과 싸운다는 것은, 에고와 섀도우가 싸운다는 것은 내가 일단 그 그림자의 존재를,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뭐 때문에 아플까? 내가 뭐 때문에 힘들까? 예, 그리고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그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트라우마의 뿌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길 수 있겠죠. 이 용을 싸워서 물리쳐서 이겼을 때 이 공주와 만나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은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거든요. 예, 무의식의 의식화는 말하자면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모든 나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음악가도 있고 미술가도 있고 또 뭔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고 뭐 전 세계를 일주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가능성들이 바로 이 공주인 거죠. 예. 내 무의식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왕자와 만나지 못한 그 부분, 그 잠재된 무의식의 가능성을 깨워내는 것이 바로 용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용과 싸우지 못하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 공주와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신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용과 싸워서 이긴 적이 몇 번이나 될까? 근데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그림자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자를 볼 때마다 도망치기 바빴으니까. 내 안에 그림자를 깨달을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방어 기제인 거죠. 예, 방어 기제. 그래서 디펜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불리한 사실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 일단 도망치고 막 핑계를 대고 나 상처받지 않았어. 예, 나 전혀 아프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예. 그리고 많은 트라우마들이 사실 가족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가족은 사실 탓하기 어려운 존재잖아요. 예. 가족이 아무리 나에게 큰 상처를 줘도 직접적으로 가족에게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존재잖아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그림자, 더 짙고 무거운 그림자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치유의 시작이기도 하고 무의식과 의식의 만남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다움, 그 그림자 속에 숨은 나다움을 찾는 것이 어떤 과정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나다움을 찾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점점 나다워지는 길은 무엇인가? 조건과 외형이 아닌 나 자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림자와 만날 수도 있고 내 안에 무의식, 더 큰 나 자신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은 독서죠. 예.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 상처가 무엇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깨닫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적으로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역동적인 작업이거든요. 내 안에 상처를 막 들쑤시는 그런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마음이 어떤 바다라면 그 마음에 막 폭풍우가 치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막 표류하는 듯한. 그래서 좋은 책들은 더 많은 상처를 주는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나를 더 많이 아프게 한 책, 예, 나를 더 슬프게 한 책들이 결국에는 좋은 책들로 나중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리스본행 야간 열차, 이거 영화라도 나왔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좀 다 말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파스칼 메르시에라는 그 작가가 삶의 격이라는 좋은 책도 있죠. 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일부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한 1000가지의 능력이나 1000가지의 욕망을 갖고 있다면 그 중에 한 10개 정도 써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나이가 많아도 별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썼던 근육만 쓰거든요. 예. 내가 내 능력이 인정받는 곳에서만 계속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익숙한 곳에서만 계속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작은 것들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나머지는, 예, 그 나머지를 찾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인 거죠. 우리가 국가나 부모나 어떤 뭐 경제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쓰지 못한 나의 능력, 내가 표현하지 못한 나의 생각, 내가 아직 끌어내지 못한 나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선택권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굉장히 힘이 나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겼고 우리가 떠나야 할 길이 조금 분명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여행을 시작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여행을 떠날 때마다 매번 그 떠나기 전날 너무 떨리고 떠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행을 그냥 떠나기 전에 막 준비할 땐 너무 설레고 좋아요. 좋은 것들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떠나기 전날이 되면
무서워요. 예, 무섭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 비행기 공포증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뭐 길치에다가 방향치에다가 정말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영어도 별로 잘하지 않아요. 근데 매번 떠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곤란한 상황들도 많이 겪거든요. 저는 뭐 가이드도 없고 무슨 패키지도 아니고 그냥 혼자나 아니면 둘이 떠나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돌발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길도 늘 잃어버리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헤매는 여행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나를 사용하게 돼요. 아까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직 꺼내보지 않은 생각,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내가 어떤 설산 같은 눈이 막 덮여 있는 그런 산이라면 한 번도 내 마음에 찍혀지지 않은 그 발자국을 딛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행을 하면 그런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도 잘 안 통하고 정말 모르는 게 훨씬 많고 이런 곳을 떠나는 그런 여행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찍어서 좀 이렇게 별로 예쁜 사진은 아닌데 원래는 저 사슴을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 사슴 여기는 이제 영국의 리치몬드라는 곳인데 버지니아 울프의 어떤 삶의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물어 갔어요. 예, 리치몬드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리치몬드 공원이라는 곳에 가니까 사슴들이 막 50마리 넘게 완전히 자연 방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슴이 놀라지 않게. 예. 그래서 사슴이 놀라지 않게 저는 조심조심 사진을 찍었더니 원래 생각으로 했던 피사체는 사슴인데 제 그림자가 더 크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그림자만 엄청 크게 나오고 사슴은 개미처럼 작게 나왔죠. 근데 이게 집에 돌아와서 알았어요. 이게 햇빛이 많이 비치고 있는 상태라서 이 그림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화면을 켜보니까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사슴들이 놀라지 않게 살금살금 멀리서 조용히 사진을 찍었더니 나도 모르게 내 그림자가 찍혔는데 이게 바로 그림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그림자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노출돼 버리는 것. 예. 나도 모르는 나의 그림자가 나의 분신일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나는 순간이 되게 저는 좋아요. 예. 뭐 에펠탑도 좋고 루브르 박물관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가기 전에는 그런 게 궁금해요. 뭔가 그 기념비적인 건축이라든지 멋진 예술 작품이 궁금한데 막상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이런 이동 중에 만나는 작은 풍경들 있잖아요. 그리고 왜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나도 몰랐던 어떤 뜻밖의 우연. 예. 그 우연들 속에서 발견하는 나. 그 모습이 굉장히 저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그림은 이것도 찍을 때는 몰랐어요. 예, 찍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작가 기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의 흔적을 찾아서 콘수에그라라는 아주 작은 도시를 갔어요. 풍차 마을이라고 하죠. 예, 돈키호테에서 그 풍차를 향해서 막 돈키호테가 돌진하잖아요. 싸우겠다고.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콘수에그라라는 곳에 갔는데 그날 마침 이제 축제였어요. 그래서 축제에서 뭐 약간 중세적인 풍경을 재현해서 어른들은 연극을 하고 또 시장판이 벌어지고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이제 칼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나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을까? 한참 몇 달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이 저에게는 일종의 그림자였던 거죠. 상처였던 거죠.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왕따였나?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있어도 뭔가 상처받고 집에 와서 울었던 기억, 그리고 뭔가 동화책 읽고 막 이런 혼자 지냈던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그렇게 골방에 웅크려서 혼자 책 읽는 그런 아이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활달한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막 신나게 노는, 몸을 써서 노는 애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린 시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나의 그림자였구나, 이걸 또 한참 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뻔질나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못 돌아다닌, 또 그때 놀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여행 중에 만나는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예. 이거는 여긴 비엔나인데요. 비엔나에서 이제 그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자를 봤는데, 보통은 거리 공연을 아무리 잘해도 5분 이상 보기 힘들거든요.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분은 너무 연주가 훌륭한 거예요. 그 제가 거의 1시간을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일정을 포기하고 여기 그냥 아무데나 죽치고 앉아서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거리 연주를 들으면 1, 2호짜리 이렇게 동전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그 연주가 감동적이어서 지폐를 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저보다 더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 연주가 끝나고 바로 이 연주자한테 가서 막 안기시더라고요. 예. 안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 안기세요. 이 정도로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음악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굉장히 상업적인 버스커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 그 돈을 일부러 요구하기도 하고, 또 돈 소리가 들리면 뭐 땡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에 굉장히 민감한 버스커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이 떨어지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순간에 음악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저거구나, 내가 저렇게 살고 싶었던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내 글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또는 내 강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때마다 사실은 상처받거든요. 예, 저는 상처받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너무나 그런 지나치게 상처받는 성격인데,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음악만 생각해야지, 그냥 글만 생각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만 생각해야 되겠구나. 예, 그 순간에 무아지경이 되는 거죠. 예,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었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술이 우리의 그림자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런 포스터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베를린인데요. 특히 동베를린, 예전에 동베를린 있잖아요. 동서독이 갈라져 있었을 때 동독이었던 그 베를린, 그쪽 지역이 아직 개발도 덜 됐고 좀 낡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낙후되어 있고, 그 대신에 뭐가 좋냐면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나 또 정말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삶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들을 보면 이게 얘만 특별히 이런 게 아니고요. 베를린에 가면 대부분의 포스터들이, 특히 동베를린 그 지역에는 여러 겹이 겹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밑에 걸 안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마이크 임팩트에서 강의하는 정여울, 이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는 처음에 저는 강연이 제일 무서웠었어요. 글쓰기보다. 그래서 강연을 처음 시작할 때 벌벌 떨었던 한 10년 전의 나, 그리고 여행지에서 막 길을 잃었던 나, 그리고 대학 시험 보고 결과 나올까봐 막 벌벌 떨고 있던 나, 그리고 첫사랑에 빠졌던 나, 이 모든 내가 이렇게 겹겹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 면밖에 못 보죠. 예.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 사람의 지금 저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많은 상처들, 많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투시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공간들도, 우리는 너무 리모델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거의 과거의 흔적을 부수는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의 흔적은 싹 밀어버리고 현재만 말끔한 그런 식의 공간 구조를 많이 만드는데, 특히 오래된 도시, 뭐 수백 년, 수천 년 넘게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옛 모습 위에 그냥 살짝 보수를 하더라고요. 예, 그 모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스텔지아에 약한 것도,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도 그런 기억들이 사실 몇십 년 된 것도 아닌데 금방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변화할 수 없거든요. 그 문명의 속도만큼. 그래서 노스텔지아가 발생하는 거죠. 예. 내 마음이 따라갈 수 없는 그 문명의 속도에 대한 회한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았던 흔적을 더 보존하는 삶, 이런 걸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건 이제 벨기에에서 마라의 죽음, 이게 원본이에요. 예, 벨기에 왕립 박물관에 있는데, 마라의 죽음을 보고 있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 예,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첩되죠.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순간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마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마라의 죽음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화가의 시선이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그 순간은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예. 그런 순간을 떠올려 보는 거죠. 마라는 굉장한 그 영향력을 지닌 혁명가였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어린 소녀에게 죽임을 당하죠. 예.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피날레죠. 예. 근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역사 속의 인물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 나다운 길, 나 자신이 되는 길을 생각할 때 있어서의 꼭 던져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사실 어떻게 죽을까라는 질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과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에 숨은 나다움을 발굴해내고 표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의 지성이고 인문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의식은 너무 강렬하거나 고통스러워서 의식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기억의 저장소로 기능한다고 프로이트 학파는 봤던 거죠.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의외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이 그림자와 싸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이미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억압되어 있거나 우리가 미처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한 거죠. 예. 그렇다면 심리학의 과제, 그리고 인문학의 과제는 내가 쓰지 못한 그 무의식의 수많은 풍경들을, 그 무의식의 에너지를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의식의 힘을 길러내는 거겠죠. 예. 그래서 뭐 청년기는 인간의 영혼에서 가장 나쁜 충동과 가장 좋은 충동이 자리를 잡기 위해 서로 싸우는 시기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게 청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평생인 것 같아요. 평생 나쁜 충동과 좋은 충동이 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막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과 왕자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용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림자의 모습을 대면하는 그 해안 플러스 그 용과 싸우는 용기겠죠. 예.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결국에는 용기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식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궁극적인 마음의 힘, 이게 용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움을 찾는 길의 어떤 첫 번째 길 중에 하나는 일단 사랑이겠죠. 예, 사랑을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던 나의 뜻밖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사랑에 빠진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뭔가 어리석은 짓, 좀 미친 짓, 광기 어린 짓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아직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거래요. 예. 근데 너무 많이 해도 문제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명히 내 것인데 내 안에 낯선 언캐니하다고 하죠. 예, 낯선 것 에너지를 끌어내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그 나다움을 받아들이고 더 멋지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 내가 왜 이러지?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도망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숨겨졌던 내 자신의 본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자신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다움을 찾는 두 번째 길은 우정인 것 같아요. 친구란 당신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예. 어렵죠.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예.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생길 거예요. 예. 저는 사람들이 사랑을 찾는 데 쓰는 그 에너지의 정말 10분의 1만 우정에 기울인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정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항상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정은 사랑이 떠난 뒤에도 곁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순간에는 우정이 더 우리를 견디게 하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다움을 찾는 세 번째 길은 바로 배움이죠. 약삭 빠른 사람은 학문을 경멸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숭배하고 현명한 사람은 학문을 이용한다. 예.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예, 학문을 경멸하시는 또는 학문을 숭배하는 또는 학문을 이용하는 쪽인가요? 우리가 이용한다는 말이 좀 뉘앙스가 가벼워서 그런데 모든 방향에서 학문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운하죠. 예. 그 학문을 이용해서 자기 성찰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직업으로 학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다움을 찾는 마지막 길이 저에게는 글쓰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작가로서의 글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가장 멋진 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책만 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또는 여행을 하면서 또는 어떤 삶의 경험을 거치면서 그걸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점점 매일매일 깨닫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한계에도 많이 부딪히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책도 많이 하게 되고 내 안에 이런 열망이 있었어? 내 안에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이걸 매번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야말로 최고의 자기 자신을 찾는 멋진 길이 아닐까. 예, 제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글쓰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고요. 그런 글쓰기의 과정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강연 마무리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글을 쓰는 방식 중에서 이런 방식이 가장 일단 우리가 시작하기 좋은 거예요. 왼쪽에는 내가 읽은 책의 구절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내가 느낀 점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책 중에 한 부분인데요. 마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의 한 구절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생텍쥐베리의 문장을 쓰고 오른쪽에는 제가 느낀 점을 써본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명백하게 이기는 승리도 있지만 지는 것 같은데 결국 이기는 승리도 있다.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문장은 나에게 막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승리의 진가와 패배의 결과를. 시간이 지날수록 한때 멋진 성취라고 생각했던 일은 나의 어떤 소중한 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건 정말 부끄러운 패배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결핍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많았다. 결국 승리냐 패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옆에 내 생각을 적는 거예요. 일기 쓰기 같은 것도 좋은데 일기 쓰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보통 책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도 이렇게 펜을 들고 영화를 볼 때가 많아요. 글을 써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잊어버리니까 그 많은 영화를 보면 한 1년이 지나면 그 내용을 그 대사 같은 걸 많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뭔가 타인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참 많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이 오른쪽만 볼게요. 나는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그게 저의 그 숨은 과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지? 이거를 모든 막 역사책이나 철학책이나 이런 걸 뒤지면서 이 생각만 한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을 때조차도 걸핏하면 타인의 사소한 몸짓이나 표정에서 상처를 받는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였다. 10년 넘게 온갖 심리학 책을 뒤지고 온갖 철학책을 뒤지며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궁리해 보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값진 실패였다. 나는 비로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보다는 상처받을지라도 생의 모든 자극을 피하지 않는 방법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상처를 피한다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타인의 관심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결국 인생 자체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사람, 인생, 세상이 모두 내 곁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상처 따위에 기죽어선 안 된다. 나는 내 상처보다 훨씬 깊고 크고 넓은 사람이다. 이 글을 쓰고 나서 제가 되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뭔가 제 연구 과제의 실패가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죠. 상처받지 않는 법은 못 찾았는데요. 그 상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마지막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 독촉이 있네요.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걸 아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힘든 경험이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가졌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오늘 가서 써보세요. 지금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써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진,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베를린에서 발견한 이건 엽서인데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저는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엽서 앞에서 한참을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이럴 수가. 이거였구나. 나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면 사실 그 상처들은 이렇게 부수적인 상처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 길과 상관이 없는 상처는 내가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길과 상관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상관 있는 그 상처는 극복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다고 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하되
그 나의 그 갈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갈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이걸 오늘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나다움을 향해 가는 길, 진정 나 자신이 되는 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게요. 질문은 2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더 빨리 하셔서 아니면 이렇게 합쳐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네, 먼저.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서형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정영울 작가님이 아까 우정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정에 대해서 그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사랑 다음에 왜 우정이 나왔냐고요? 우정을 맞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우정이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가장 수평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격차가 발생하거든요.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완전히 100대 100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물론 문학 작품이나 영화 속에서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내가 더 사랑하는데, 내가 더 사랑해서 내가 더 아파, 이렇게 뭔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는. 근데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내가 더 좋아할까 봐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만큼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우정은 그냥 내 친구가 내가 전화했을 때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 때 전화 한 통 받아줬으면 좋겠다, 술 한 잔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잖아요. 친구한테 평생 같이 살아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원함으로써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신기하게도 많은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한 글만큼이나 우정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만큼 우정은 타인을 알아가는데 타인과 소통하는 가장 멋진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예. 또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몇 시간 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일단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2분 다 받을게요. 여자분 먼저. 앞에 여자분 먼저. 저는 김내경이라고 합니다. 네. 상처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상처받은 후에 음흠. 그걸 어떻게 더 담담하게 음. 이겨낼 수 있을지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나아지긴 싶어요. 하죠. 예, 그러니까 예방 주사도 좀 필요해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새로운 모임에 갈 때는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오늘 상처받는 날이구나. 준비하고 가면 좀 나아요. 예, 준비하고 가면 좀 낫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절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저도 모든 원고 청탁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절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제 능력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거절할 때 되게 주의하는 게 이 부탁만 거절하는 것이지 이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부탁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해 주셔도 돼요. 이메일 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걸 못 하겠어요. 이걸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특히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거절하는 게 뭔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절하면 왠지 못돼 보일까 봐,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서 좋은 부탁을 받지 못할까 봐 거절을 못 해요, 사람들이. 근데 거절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되게 상처를 덜 받아요, 서로. 그리고 내가 그 부탁, 그 사안만 거절하는 것이지 그 존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할 수 있으면 저쪽에서도 이해해요. 예, 정상적인 상태라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요구를 수락하는 것은 쉬운데 거절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절할 때 서로의 윤리와 에티켓을 지켜준다면 상처를 훨씬 더 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상처의 생김새에 대해서, 모든 상처에는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 상처의 그림자가 뭔지를 알 수 있으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를 전가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일단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알면 아, 그 사람도 뭔가 컴플렉스 때문에 그 사람의 힘듦 때문에 나에게 뭔가 공격함으로써 방어를 하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수양을 해야 되겠죠. 상처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받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받고도 견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한 분 더, 예, 아까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이런 다른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나 아니면 자신이 정말 인상 깊게 읽었다 하는 책 있으시면 몇 가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 추천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제가 했던 주제에도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전제를 하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문학책과 심리학책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융의 생각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그 융의 자서전이 있거든요. 기억, 꿈, 사상이라는 그 융의 자서전을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좀 이렇게 그 강한 문체와 뭔가 이렇게 죽비로 때리는 듯한 그런 강한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니체의 선악의 저편, 예, 니체의 선악을 넘어서 이런 책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소설이 좋다, 문학 작품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은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소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작가 중에 권여선의 푸르른 틈새라는 책이에요. 예,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그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20살 초반 때의 그 상처를 그리고 있는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대여섯 번 읽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 책도 좋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책을 추천하자고 하면 또 강의가 또 한없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그 정도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예, 저쪽이 먼저 죄송합니다. 여자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국문학과로 진학하는 대학생인데요. 네, 그 소설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네. 작가님께서 나다움을 찾는 길로서 글쓰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작가로서의 글쓰기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다움을 찾는 길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글을 안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좀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예, 글을 안 썼더라면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너무 바빠서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덜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글을 쓰면 뭐가 있냐면 저는 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검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거니? 네가 이런 글을 쓰는데 이 글에 너는 어울리는 사람인 거니? 네가 쓰는 글만큼 너는 살아가고 있는 거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느냐가 처음에는 중요한데 점점 글을 많이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씀으로써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글쓰기가 끊임없이 저에게 어떤 영혼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